자,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OSI 7 레이어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얘기하면은 OSI 7 레이어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그 다음에 세션, 여러분도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죠?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피지컬. 자, 이렇게 7레이어 OSI 7레이어 아키텍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냥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FTP, 텔레, 그 다음에 뭐 DNS, DHCP, 그 다음에 Secure Shell,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로서 만들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HTTP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는 TCP하고 UDP가 이제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3way 핸드쉐이킹을 해서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고, 이거는 3way 핸드쉐이킹 그런 게 없이 그냥 데이터 날리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헤더를 보면은 이 소스 포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하고 또 뭐 있었죠? 뭐 책선 뭐 있었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네트워크는 대표적인 게 이제 IP라고 그랬어요. 근데 IP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바로 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ICMP하고 IGMP가 있었고 바로 밑에 ARP하고 RARP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별도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핑은 포트 번호가 없지만 요 핑이 바로 ICMP를 TCP를 안 부르는 거죠. TCP를 안 부르니까 포트 번호가 필요 없는 거죠. 바로 ICMP 불러서 IP 불러서 여기 이제 이더넷을 호출해서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피지컬 레이어는 뭐 옵티컬 파이버가 될 수 있고 또 뭐 구리선도 될 수 있고 전화선도 될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거를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가 있었고 뭐 그렇죠. 여기에 대응되는 장비로는 뭐가 있었던 거죠? 그 허브가 있었죠. 그죠? 스위칭. 허브가 아니라 스위치가 있었고 피지컬 레이어에는 이제 허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리피터가 있었고 이 위에는 브릿지가 있었습니다. 그 브릿지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이 된다고 그랬고 이 스위치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구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했었고 IP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우터죠. 그래서 시스코 라우터하고 주니퍼 라이퍼가 있는 거죠. 그죠? TCP 에 해당하는 뭐 장비는 L4 스위치가 이제 되겠죠. 레이어 4인. 그 위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그 주소 체계는 여기 포트 넘버가 있었고, 여기는 IP 주소가 있었고, 여기는 맥 주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그 단위가 있었다고 그랬죠. 패켓 단위. 이거는 어떻게 불렀죠? TCP 세그먼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IP 데이터그램. 또는 패킷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프레임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킷이라는 거는 IP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데 패킷이라는 단위는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데이터의 단위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패킷이라는 단위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패킷 그렇게 하면은 뭐 세그먼트, 데이터그램, 프레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냥 얘기하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낙서를 하면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걸 쭉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에서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죠. 이거는 제어 영역하고 전달 영역이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제어 영역은 이제 예를 들면은 유닉스에서 FTP하고 여기 IP 주소를 하면은 FTP라는 프로토콜 이제 프롬프트가 이제 떨어지죠. 프론트 뭐 요런 거는 이제 21번 포트를 이용해서 제어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음, 뭐 get 무슨 뭐 어떻게 됩니까? 파일 네임을 하면은
하면은 이제 파일이 이제 오겠죠. 그럴 때는 20번 포트를 이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TP는 20번하고 21번은 나누어진다. 이 TFT는 트리비얼이에요. 아주 하찮은 FTP. 그래서 이거는 보안 기능이 인증 같은 것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FTP 그 동작 모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액티브 모드하고 패시브 모드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서 아시면 돼요. 액티브 모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고 데이터 전송을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속한다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근데 패시브 모드는 혹시 나트를 이용을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사설 IP를 쓴다는 거예요. 사설 IP를 쓰고 여기 예를 들면 공유기를 통해서 여기 나트를 통해서 공인 IP로 해서 나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는 이제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라는 건 이제 라우터 통신 장비가 여러 대 이제 거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FTP 데몬 프로세스가 떠서 동작을 하고 있고 이게 오픈이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 나트로 되니까 요 서버 입장에서는 이 나트요 해당하는 요거밖에 모르는 거죠. 요 공인 IP 주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변 공인 IP로 바뀌어서 이렇게 접근이 되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나트 드론 서버가 클라이언트 서버 접속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시브 모드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액티브에서는 서버가 다이렉트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를 내려보내주죠. 예, 예를 들면 20번 포트를 이용해서 내려주지만 패시브 모드에서는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다시 접근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나트를 통해서 사설에서 이제 공인 IP로 바꾸기 때문에 요 서버 입장에서는 요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기 사설 IP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웹 서버를 한다. 웹 서버를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포트 포워딩 방식을 이제 써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서 한번 알면 좋겠고요. 자, 트리비얼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69번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UDP를 사용을 해요. 신뢰성이 없으니까 TCP 쓰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거 개발하면 이게 뭐에 쓸까?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 데이터 로스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됐을 때 이 TFT를 쓰는 거고 약간 데이터 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크리티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TFT를 이제 쓰는 겁니다. SMTP는 25번이고요. 그 다음에 텔넷은 23번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 암호화 전송을 안 해요. 이거는 전부 텍스트 전송입니다. 아까 FTP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송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좀 취약한 거죠. 보안에 취약성이 있어요. 중간에 예를 들면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텔넷으로 이제 리모트 로그인을 했는데 여기 이제 명령어도 가고 명령어도 뭐 리스판스도 오면은 이게 전부 텍스트 모드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누군가가 와이어샤크를 돌면은 다 그 텍스트니까 그 데이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텔넷에 여기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다 그러면은 요 단에서 누군가 와이어샤크를 돌려서 보게 되면은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다 텍스트 모드로 볼 수가 있어요. 와이어샤크로. 이게 왜 암호화 전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넷 같은 건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HTTP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텍스트 전송이에요. 예. 그래서 뭘 쓰죠? HTTPS를 쓰죠. 이게 아마 443번 포트.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433인지 443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마 443번 포트일 겁니다. HTTP 이게 CQ어거든요. 요거는 전부 암호화 전송을 시켜요. 암호화 전송. 이건 텍스트 전송을 시키고. 그래서 요새 사실 네이버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80 포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정확히 그거는 좀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네이버.com이라고
하고 리턴을 치면은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연결될 텐데, 요 뒤에 점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 한 다음에 80 포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세 개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메인 네임도 맨 끝에 루트 도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점 루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com, 뭐 net, org 이렇게 분기가 돼요. 또는 cctld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kr, 뭐 jp, u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최상의 도메인이 이제 루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생략을 해서 프로그램상에서는 이걸 뭐 어떻게 붙이겠지만 유저 프렌들리 하기 위해서 이게 생략을 하고 이 80도 생략이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텍스트 모드로 이제 날아갈 텐데 이거를 받는 쪽에서 리다이렉션을 시켜요. 포트 번호 리다이렉션을 시켜서 HTTPS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들 보게 되면 여기 자물통 같은 게 이렇게 딱 생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443번으로 포트를 리다이션 되면서 이게 자물통이 생겨요. 그게 이제 안전한 모드가 되고 이게 암호화 전송을 시켜요. 왜 이걸 암호화 전송으로 강제시키냐면은 모든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하는 뭐 쇼핑몰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거는 로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를 물어보잖아요. 이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전송하게 그 법에 돼 있어요. 그 개보법 개인정보보법 제29조에 보면은 이게 안정성 확보 조치인데 안정성 확보 조치는 고시로 나와 있는데 이 고시에 보면은 통신망을 인터넷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전송할 때는 암호화 시키라고 돼 있어요. 또 이 비밀번호 말고도 뭡니까? 아, 음, 음, 고유 식별 정보, 아니 뭐 다른 길로 자꾸 빠지는데 고유 식별 정보라는 거는 아,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그 다음에 바이오 정보 이런 거를 전송할 때는 암호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이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를 또 전송할 때는 암호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컴플라이언스예요. 그죠? 법규라는 거죠. 법에서 그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암호화 전송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TTPS를 쓰는 거예요. 제가 잠깐 다른 얘기로 좀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보안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법을 아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보통신망법하고 개보법하고 특히 개보법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팝3는 포스트 아피스 프로토콜, 뭐 우체국 프로토콜이라고 우체 사서함 프로토콜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MAP은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면 팝3는 여기가 이제 서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랜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 이제 PC가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뭐 아웃룩 같은 거죠. 아웃룩 같은 걸 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엠박스에서 메일 박스에서 이제 쭉 갖고 옵니다. 그래서 UI가 이제 딱 떠갖고 여기 뭐 1번, 2번, 3번 메일 박스에서 읽은 것들이 쭉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팝3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에 있는 메일 박스에서 전부 쭉 가지고 와서 서버에는 이메일이 삭제가 돼요. 근데 아이맵을 쓰면 여기 그대로 남겨둡니다. 네. 자, RPC는 111번을 쓰고 있고요. 그냥 리모트 프로세스 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넷비아이오스는 네트워크 베이직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이제 쓰는 거죠. 윈도우에서. 사무기기와 윈도우 시스템 간의 파일 공유를 할 때 이 넷바이오스를 씁니다. SMTP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할 때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이거는 한번 나중에 더 자세히 또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 SSH인데요. 시큐어 쉘이에요. 우리 아까 텔넷이라든지 이 FTP라든지 이거는 텍스트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니핑 당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막아버립니다. 보통 시스템에서 텔넷, FTP 이런 거는 서버 단에서 다 막아버려요.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이게 서버라 그러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 시큐어 쉘을 서비스를 합니다. 시큐어 쉘. 이 시큐어 쉘 데몬 프로세스를 이제 띄우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PC에서 푸티라는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걸 하면은 이 시큐어셀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암호화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암호화 전송을 한다는 건 여기에서 스니핑을 하더라도 암호화된 걸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전한 전송. 그래서 아까도 제가 HTTPS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상에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고 다른 시스템 파일을 복사해주도록 주는 프로그램인데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게 뭐냐? 바로 인크립션을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인크립션. 예. 암호화를 시킨다. 그래서 요 푸티라는 그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렇게 이제 윈도우에서 요 서버로 리모트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 SSH를 쓰면은 암호화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 데이터를 이제 뭐 갖고 올 때도 이제 암호화 전송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실습하면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DNS는 이제 53이죠. 이거는 UDP를 이용을 해요. 밑에 TCP하고 UDP가 있는데 이 DNS는 UDP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3엔드 쉐이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DNS 경우에는. 그래서 DNS 경우에는 호스트네임 URL을 IP 어드레스로 이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죠. 이건 67번 포트를 쓰는데 윈도우에서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할 때 우리 공유기가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무선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 랜에서 환경 설정을 할 때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어디서 이 윈도우즈의 요 공유기에서 DHCP가 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당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 예를 들면 192에 168에 0. 뭐 103이든지 이런 거 할당을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123.20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 사설 IP를 쓰는 대역이 뭐 서로 다르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사설 IP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 클라이언트, 즉 요게 클라이언트죠. 요 클라이언트 노트북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요. 브로드캐스팅을 예를 들면 255, 뭐 255, 뭐 이렇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로드캐스팅은 바깥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이 라우터 이상으로는 못 넘어갑니다. 어쨌거나 이 네트워크가 요 해당하는 브로드캐스팅을 전달하면 이 공유기가 이제 DHCP를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탐색이 되면 DHCP로부터 이제 응답이 오게 돼서 이 자동으로 IP 주소가 190, 168, 뭐 예를 들면 123.20으로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DNS 서버도 이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할당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이 공유기에 8888을 설정을 하라고 하면 여기 8888이 이제 할당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인터넷 뭐 홈페이지 연결할 때 따따따 네이버.com을 하면은 여기에 물어봐서 IP 리턴 받아서 이제 인터넷 항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쭉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통신 분야의 뭐 2, 3학년 때 또는 4학년 1학기 때 이제 저는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도 많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이 OSI 7레이어 아키텍처하고 특히 인터넷 프로토콜, 도드 프로토콜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특히 TCP/IP, 이더넷, 피지컬 레이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에서. 그리고 어떤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만이 뒤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에서 해킹하는 게 그 이론적인
해킹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킹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되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책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담아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